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이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글 올렸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대구에 출마하겠다, 동탄에 출마하겠다, 노원에 출마하겠다라는 등 전국 각 지역 이름을 꺼내들며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더니 결국은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종적으로 화성을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영입인재로 들어온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이 화성을 지역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힘당은 아직 확정된 후보는 없고 전략 공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성을은 현재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간 이원욱이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컨설팅설이 돌았던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실제로 이준석에게 정말 세 곳을 추천해줬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의 화성 지역으로 이것을 참고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자 마포갑 현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이 11차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노웅래는 단식을 중단하는 이유가 이번 마포갑 민주당 후보자로 나온 이지은 후보자를 돕기 위해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공천 제도에 문제가 있기에 이것을 바꾸어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자를 돕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마포갑 국힘당으로 조저훈이가 나온 만큼 반드시 민주당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김영호 서울시 당위원장이 중간에서 노웅래와 이 후보자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좋게 해결하고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이번에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다면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하도 이번에 평가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서 들어보니까 이 다면 평가가 무섭더군요. 보니까 의원들끼리 평가하고 당원들끼리도 평가하고 보좌관들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당직자 보좌관 다 하는 그러니까 보좌관이 각 의원실에서 2명씩 뽑아가지고 360명인가 뭐 그렇고 보좌관이 당직자들이 220명이나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다면 평가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위에 들어간 정량평가에 아주 그 좌우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소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나온 평가인 거지. 그러니까 잘 살았냐라고 하는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도 있지만. 의정활동. 윤석열 정권과 그러면 또 제대로 좀 싸웠냐. 민주당답게 했느냐. 이 평가 기준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내용을 잘 모르다가 요새 하도 논란이 되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기준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당원들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당직자라든가 의원들에 대한 뭐 보좌관들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대 평가 기준은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최근 심경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임종석은 말하길 기동민과 홍영표를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자신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라고 글 올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SNS에 전체 배경도 새로 바꿨는데 문제는 아직도 기호 1번 민주당 예비후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논의조차 안 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빠르게 임종석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성동구 앞 지역에 공천이 된 전현희 전 위원장은 MBC 뉴스사이킥 라디오에 출연하여 당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임종석 전 실장을 생각해서 지금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선이 40일 정도 남았기에 지금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절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웅래든 임종석이든 좀 돕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기득권을 타파하고 개혁하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재 민주당이 지지율이 잠깐 떨어진 이유와 3월에 반등할 것이라는 박성준 의원의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좀 다선 중진이라든가 또 그런 3선 이상 몇 분들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길도 열어주고 실제
민주당이 가야 할 어떤 희생 정신에 대한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시대 세대 이런 정치 교체를 위해서 네.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칼날이 네. 훨씬 더 세겠구나. 자발적 혁신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비자발적 혁신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지율이 빠지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예. 내용과 진통, 예. 고통이 따르겠구나. 네. 그것이 아마 3월 초까지는 이어지겠다. 저는 그게 이제 예측이 됐고요. 예. 그러면 3월 초까지는 그렇게 가고 네. 조용하고 안전한 것보다는 네. 야 그래도 좀 시끄럽지만 네. 뭔가 몸부림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고통을 하면서도 나가려고 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봐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더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3월 초까지 정리하고 이제 대진표가 이제 된단 말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완전히 경선이 끝나고 그러면 3월 10일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진표가 작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선대위가 이제 발족이 되고 국민들이 다시 뭐가 되냐면 이제 대진표에 의해서 우리 후보는 이거구나. 그럼 중도 지형도 사실은 그 후보를 보고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 지금은 뭐 하냐면 부분적인 걸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기본적 이번 선거의 내부 기류 네. 큰 물결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견제가 있는 거다. 견제 심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유권자의 적극적인 것은 힘은 심판론이거든요. 네. 그리고 소극적인 건 견제론이고. 네. 그럼 저는 적극적인 거와 소극적인 게 맞물려서 심판론과 견제론이 맞물렸기 때문에 네. 저는 3월 중순 이후에는 상당히 반전이 있을 것이다.